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 천장의 형광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낡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31살 계약직 고객센터 직원. 이 신분증 하나에 그의 지난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컴퓨터 화면 한쪽에 붙어 있는 노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 2월 15일. 이제 딱 석 달 남았어요. 석 달만 버티면, 석 달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이 불안정한 나날들이 끝날 거라고 도연은 믿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씁쓸함도 회식 자리에서 정규직 동료들이 나누는 복지 혜택 이야기를 들으며 애써 웃어야 했던 순간들도 모두 지나갈 거예요. 도연 씨, 먼저 들어갈게요. 옆자리 직원이 가방을 메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무실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고 입가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도연은 목도리를 더 바짝 조여 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눈송이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면 좋아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연에게 눈은 그저 출퇴근길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일 뿐이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리어카 하나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은 쪼그려 앉아 바닥에 널린 종이 박스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얼어붙은 손으로 폐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펴고 있었어요. 낡은 회색 외투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털모자는 색이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진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차가운 폐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도연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사실 이런 풍경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품은 채 고개를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이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떨림이 도연의 시선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어요.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입김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곧 다시 폐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한 장이라도 더 주어야 한다는 듯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날 어머니의 손도 저렇게 주름지고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위로 놀람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눈빛만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너무 춥지 않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이가 성한 게 별로 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이만하면 괜찮아요. 노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노인의 리어카를 살펴봤습니다. 폐지뿐만 아니라 빈캔, 플라스틱 병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낡은 담요 한 장과 이상하게도 오래된 로봇 장난감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노인을 이 추운 골목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회사 규정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도연은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저기인데요. 잠깐 들어가서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하시죠. 너무 추워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젊은이,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가 아니에요. 제발 들어가시죠. 이러다 큰일 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재빨리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노인이 따뜻한 곳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직원 휴게실은 다행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을 소파에 앉히고 자판기로 달려가 따뜻한 캔 커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사물함에서 예비로 두었던 담요를 꺼내 노인의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외부인을 함부로 사내 공간으로 안내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규정보다 먼저인 게 있었으니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손주라도요? 노인은 캔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죠. 옛날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도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휴게실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이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그 순간을 함께 나누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여 분쯤 지났을 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보안부장 오상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이 휴게실 안을 훑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오상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부장님, 그게 외부인을 직원 휴게실에? 강도연 씨, 규정이 뭔지 모르는 거야? 오상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과 오상무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담요를 내려놓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어르신. 도연이 노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오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런 추운 날 밖에서 떨고 계신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오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으로서? 그럼 규정은? 내가 곧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기회가 날아간다는 것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그가 그토록 바라던 것.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이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노인을 보며 도연은 깨달았어요. 어떤 기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오상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휴게실 밖으로 무전기를 꺼내들며 지시했어요. 보안팀, 지금 당장 3층 직원 휴게실로 와. 외부인 1명 내보내야 해. 그리고 밖에 있는 리어카도 전부 보관실로 옮겨.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노인은 그저 미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 보안팀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부축해 밖으로 안내했어요. 노인은 뒤돌아보며 도연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의 복잡한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휴게실에는 도연과 오상무만 남았습니다. 오상무는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각오해.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텅 빈 휴게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 위에는 노인이 앉았던 자리가 희미하게 눌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남은 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상무의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각오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도연은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놓았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불안과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어요.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차갑게 밝아오는 불빛이 책상을 비췄어요. 도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판을 두드리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의 떨리던 손, 오상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보관실로 끌려간 리어카.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의 책상 전화기가 울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는 순간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인사팀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강도연입니다. 도연 씨, 인사팀 박주영 대리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3층 인사팀 면담실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옆자리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인사팀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의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연 씨,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에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요? 그 일 때문에 불려가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인사팀 면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테이블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인사팀장 송기범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무표정한 얼굴. 그 옆에는 인사팀 박주영 대리, 그리고 오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송기범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도연은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송기범이 서류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연 씨, 어제 저녁 6시 40분경 직원 휴게실에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사실 맞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 규정 제15조에는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전용 공간인 휴게실은 더욱 그렇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송기범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네요. 네. 오상무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더구나 도연 씨는 곧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예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도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송기범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 변명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기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변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은 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어젯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퇴근길에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노인분을 봤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맨손으로 얼어붙은 폐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오상무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규정을 지키는 게 옳은 건가요? 송기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유지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규정을 무시할 순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면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주영 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송기범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연 씨, 당신은 계약직이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3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일만 없었다면 전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송기범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규정 위반은 명백하고 더구나 보안 관련 사안이에요. 이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됩니다. 규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기범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도연 씨, 이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계약 해지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무효고요. 오늘 안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해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3년.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 정규직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미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노인의 떨리던 손, 그 감사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송기범을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송기범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보세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면담실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일제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연 씨, 어떻게 됐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설마 해고된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냥 어르신 도와드린 것뿐인데 너무 부당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연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었어요. 머그컵, 볼펜, 수첩, 사진 한 장.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다 채운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없어요. 그리고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이제 그쳤지만 길가에는 여전히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도연은 박스를 꽉 안고 걸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원 남짓. 이번 달 집세도 아직 안 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도연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손에 들린 박스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3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었지만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머그컵 하나, 볼펜 몇 자루, 낡은 수첩,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은 박스를 꽉 껴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길가에는 여전히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평소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8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이번 달 집세는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35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도연은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계약직으로 3년 일하다가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다는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게 뻔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도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후회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던 손,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그 눈빛 속에 고마움. 그 모든 게 도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도연은 구석자리에 서서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스 위에 머물다가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도연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난방을 꺼두었던 거예요. 전기세를 아끼려고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도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지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지금 괜찮아요? 집에 들어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어요.
네, 방금 들어왔어요.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더 힘을 보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지 씨 잘못 아니에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는 안 해요. 전화 너머로 민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요. 착한 일 하다가 이렇게 되다니. 세상이 왜 이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착한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민지 씨,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새 일 찾으면 되죠, 뭐. 도연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막막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셨을 때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또 일을 그르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연은 혼자가 됐어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정규직만 되면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도 사라졌어요. 도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도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력서를 새로 써야 했고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전 직장에서 왜 그만뒀냐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규정을 어겨서 해고됐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야 할까요?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채용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영업사원, 매장 판매직, 대부분 계약직이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공고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의 목소리 같았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 차장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그게 바로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모기업이었어요. 왜 본사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강도연 씨, 어제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본사에서까지 이 일이 보고된 건가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
한기철 회장. 도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한성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경영자.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회장님이요? 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소송이라도 걸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내렸어요. 더 이상 구인 공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10시에 본사로 가야 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도연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찬물로 세수를 다시 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40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4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끝에는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서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도연 씨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집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뒤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철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도연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강도연 씨. 할 얘기가 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것. 한기철 회장은 그날 아침 일찍 본사를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VIP 고객 행사 점검을 위해 백화점 본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62세의 나이지만 기철은 여전히 현장을 직접 챙기는 걸 좋아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비서 김태윤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기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차장, 밝은 조명, 명확한 안내 표지판.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행사 담당자는 도착했나? 기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윤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는 행사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기철이 나타나자 모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살폈습니다. 행사 동선 안내해 보세요. 행사팀장이 앞장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이 입장할 현관, 리셉션이 열릴 2층 홀, 그리고 만찬이 준비될 3층 연회장. 기철은 한 곳 한 곳 꼼꼼히 살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철은 난간을 만져봤습니다. 3층 연회장을 둘러본 후 기철은 주방 시설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행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방 말씀이십니까? 그쪽은 점검 일정이 없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둘러보죠. 기철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보조 공간들이 있었어요. 직원 휴게실, 창고, 그리고 보관실. 기철이 걸음을 멈춘 건 바로 그 보관실 앞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청소 도구들과 함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리어카였어요. 녹슨 바퀴 해진 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폐지와 빈 캔들. 이게 뭔가? 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행사팀장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보안팀에 무전을 넣었습니다. 곧 보안부장 오상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물건은 설명해 보세요. 기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상무는 긴장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 저녁에 외부인 한 명이 직원 휴게실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었는데 한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보냈고 리어카는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처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철은 오상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리어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어요. 잠깐만요. 기철은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이 직접 지저분한 보관실에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리어카 앞에 선 기철은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폐지 사이로 뭔가가 보였어요. 낡은 담요,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작은 상자. 기철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로봇 장난감이 나왔어요. 색이 바래고 한쪽 팔이 부러진 낡은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기철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손자 준호야, 너 갖고 싶어 하던 로봇을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약속 지킬게. 미안하구나. 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폐지를 모은 노인. 그 노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기철의 표정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상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내보냈을 뿐입니다. 그냥 내보냈다고요?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기철이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이 추운 날씨에 노인을 그냥 내보냈단 말입니까? 연락처도 주소도 확인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규정상?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오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편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직원은요? 노인을 도운 직원 말입니다. 강도연이라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어제 해고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상무를 바라봤어요. 해고했다고요? 네, 회장님.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기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돌아봤어요. 보안실로 갑시다. CCTV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일행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보안팀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직원 휴게실 쪽입니다. 시간을 되돌리자 한 젊은 남자가 노인의 팔을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철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젊은 직원이 노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 그 모든 게 화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노인의 감사한 눈빛, 젊은 직원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얼마 후 오상무가 들어와 노인을 내보내는 장면. 기철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노인이 보안팀에 이끌려 나가고 젊은 직원이 홀로 휴게실에 남는 모습까지요. 저 직원 이름이 강도연이라고 했습니까? 네, 회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해고됐으니 집에 있을 겁니다. 기철은 태윤을 돌아봤어요. 연락처를 찾아서 내일 본사로 오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네, 회장님. 기철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심 어린 표정, 노인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규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 마음. 기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그 노인도 찾아야 합니다. 수소문에서 꼭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철은 보관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리어카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편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철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규정이 사람보다 앞서게 됐어요. 그게 옳은 건가요? 기철은 자문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노인을 찾아야 했고 젊은 직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꿔야 했어요. 차에 오르며 기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기철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쓰인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손자 준호야,
너 갖고 싶어 하던 로봇을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약속 지킬게. 미안하구나. 손자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 절절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기철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유년기, 형과 함께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기억, 장난감 하나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그 시절. 기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기철과 그의 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형, 이춘식. 기철보다 5살 많았던 형.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 하지만 40년 전 형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날, 기철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형과 크게 다퉜습니다. 형은 기철의 방식을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기철은 형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업은 성공했고 기철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형은 집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 그 후로 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니, 사실은 찾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바빠서, 성공에 취해서 형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기철은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준호. 편지 속 손자의 이름. 혹시 이게 형의 손자는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윤이 곧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노인을 찾는 일 어떻게 되고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 쪽방촌과 무료 급식소를 중심으로 수소문 중입니다. 편지에 나온 이름 준호. 이 이름으로도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춘식이라는 이름도 함께요. 이춘식이요? 네. 70대 후반 서울 토박이일 겁니다. 태윤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기철은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색이 바래고 한쪽 팔이 부러진 낡은 장난감. 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윤이었어요. 회장님, 강도연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사로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춘식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전 주민등록 기록이 나왔습니다. 40년 전까지는 서울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기록이 끊겼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형이 맞는 것 같았어요. 계속 찾아보세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기철은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만약 40년이 지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CCTV 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눈빛만큼은 형과 닮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형이라면, 만약 40년 동안 형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기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동생인 자신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 형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니.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철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편지를 펼쳤어요. 미안하구나. 그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손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기철 자신이었습니다.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40년 동안 찾지 않은 것,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잊고 산 것, 모든 게 미안했어요. 62년을 살아오며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강도연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형을 도와줘서. 하지만 그게 정말 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기철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형을 찾겠다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뤄왔던 사과를 하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제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철은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기철 회장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통유리로 보이는 서울 시내, 그리고 침묵. 도연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기철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 지친 눈빛, 긴장으로 굳어진 어깨. CCTV에서 본 그 청년이었어요.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철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종이에 쓰인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손자 준호야, 너 갖고 싶어 하던 로봇을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꼭 약속 지킬게. 미안하구나.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호. 그게 바로 도연의 어린 시절 별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도연을 키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인연을 끊었다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끔 도연을 준호라고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를 준호라고 부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요. 도연은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집을 나오셨다고만 들었다고요. 기철이 어머니의 성함을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미선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선. 그 이름은 형 이춘식의 딸이었어요. 기철의 조카. 그렇다면 눈앞의 청년은 형의 손자, 기철의 조카 손자가 되는 겁니다. 기철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 도운 그 노인이 이춘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형이라고요. 40년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철을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이 회장은 자신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까?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형이 크게 다퉜던 일. 형이 기철의 사업 방식을 반대했고 결국 집을 떠났던 일.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고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사업에 바빠서 성공에 취해서 형을 외면했다고요. 그런데 도연이 형을 도왔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요. 기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형을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기철은 62년 인생에서 거의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라고. 도연은 자신의 미래를 걸고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노인과 나눈 대화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요. 도연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외로워 보이셨다고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있었죠. 옛날엔 일하고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기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어카에 로봇 장난감이 있었다고요. 기철이 그게 도연의 것이었냐고 묻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갖고 싶어 했던 거였다고 했습니다. 20회도 더 전 일이라고요. 자신이 10살쯤 됐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20회 전. 형은 그때부터 이미 손자를 위해 장난감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꼭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찾을 거라고, 반드시 찾을 거라고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춘식 씨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철과 도연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윤이 말했어요. 청량리 쪽 쪽방촌에 계신다고요. 기철은 재빨리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점점 건물들이 낡아졌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좁은 골목으로 바뀌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곧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 어머니가 그리워하셨던 분. 기철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차가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걸린 옥상. 기철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형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이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복도 끝 방문 앞에서 태윤이 멈췄습니다. 기철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철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 기철은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접니다. 기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기철은 형이 문을 열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요. 문틈 사이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어요. 이춘식이었습니다. 기철의 형이었어요. 춘식은 기철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철아, 정말 내가 맞니? 기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을 끌어안았어요.
문이 완전히 열리며 두 형제는 좁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춘식도 동생의 등을 두드렸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마침내 만났습니다. 태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가족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두 형제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춘식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춘식은 도연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전기장판이 전부였어요. 그게 춘식이 살아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철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자신은 수백 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요. 춘식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비 피할 곳은 있으니까요. 도연은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빛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춘식은 도연을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준호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강도연이라고 어머니가 준호라고 부르셨다고 말했어요.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도연의 얼굴을 만졌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춘식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내 엄마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식은 다시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춘식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기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조카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춘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철과 도연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춘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딸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고 중얼거렸어요. 춘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딸. 화해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로 다가가기가 두려웠어요.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할아버지를 찾아드렸어야 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철은 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형.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 후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도연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쓰신 거냐고 물었어요. 춘식은 편지를 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로봇을 갖고 싶어 했다고 미선이한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았다고요. 언젠가 너한테 그 로봇을 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춘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았다고요. 폐지 한 근에 100원도 안 되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젠가는
내게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춘식은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동전과 지폐 몇 장이 나왔어요. 전부 합쳐도 2만 원이 안 됐습니다. 춘식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모은 돈인데 많지 않다고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을 받았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기철도 눈물을 닦았어요. 태유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가족들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춘식이 도연을 떼어놓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날 도와준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이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조카를 해고한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춘식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동생. 많이 늙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같았어요. 춘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크게 성공했구나. 형님 덕분이라니 무슨 소리냐. 난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요.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자신을 지켜주셨다고요. 어렸을 때 형님이 밤새 일하며 자신의 학비를 벌어주셨다고 했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고요. 사업에 바빠서 성공에 취해서 형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동생한테 심하게 했다고요. 동생의 사업 방식을 비난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기철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았다고 자신은 돈만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잊고 살았다고요. 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형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늦었지만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춘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철도 울었어요. 두 형제는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시자고요.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어요.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여기가 편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철이 간청했습니다. 제발 형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요. 도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춘식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폐를 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식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어요. 도연이 도화 보따리를 쌌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춘식은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춘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어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네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기철은 형을 정중히 모셨고 도연도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춘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쪽방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기철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식도 동생의 손을 꼭 쥐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이제야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차는 강남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특별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